네, 안녕하세요. 한 주 한 주가 금방 가네요. 또 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까지 내용을 했던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래서 불안정 경쟁 시장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아지면 정보 가치가 1,000만 원만큼 발생하는데 정보를 통한 초과 이윤 1,000만 원인데 정보 비용을 152페이지 1,000만 원만큼 지불하게 만들면 1,000만 원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 이윤은 빵이 됨에 따라 그 정보는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몰린다 몰리지 않는다. 몰리지 않게 된다. 그래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죠. 배분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할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할당해 준다. 그게 할당 효율적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는 중요한 문제인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인데, 투기 발생 원인은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MM으로 어떻게 기억했죠? 불안당. 그래서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까지를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시면 돼요. 그 다음 지금 153페이지 내용 있고 154를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154페이지를 보시면 154페이지에 제일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동그라미 6번 있죠? 보이시나요?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그래서 이때에도 정보가치 1,000만 원과 똑같은 금액을 정보를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지불하게 하면 최종적인 초과 이윤이 빵이 됨에 따라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 이 개념만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 그 밑에 네모 5번에 주택시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총론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154 정확히 중간 154 그 부분에 동그라미 4번 있죠. 동그라미 4번. 여러분 주택은 내가 주거용으로 소비의 대상으로 쓰기도 하죠. 근데 투자의 대상이기도 하나요? 맞죠? 그래서 소비재와 투자재의 양면성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가 탄력성에서 공부를 했지만 소비의 대상으로서의 주택과 투자의 대상으로서의 주택 중에 뭐가 더 필요하죠? 소비의 대상으로서의 주택이. 왜냐하면 투자를 할 때는 꼭 주택에 투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예금에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주택은 없으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죠. 나의 주거 안정을 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의 대상으로서의 주택은 좀 더 필요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도 그 수요량을 얼마 못 줄이겠네요. 그래서 필요할수록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그게 기억나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뭐 당연한 내용들이 있어요. 주택은 거래 비용이 많이 들죠. 잠깐만 여기 보실래요? 이 분필을 살 때 중개사가 개입하나요? 안 하죠.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같은 거 물리지 않아요. 얘를 중고를 더 높은 가격에 팔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양도 소득세를 내지도 않잖아요.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하나요? 중개, 보수도 지불해 줘야 되고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등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주택을 살 때 하루에 12번씩 사는 사람 없죠. 네, 그래서 거래 빈도가 높다, 낮다, 낮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8번에 보시면 주택시장은 정부의 정책 변화와 법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래서 주택 정책을 정부가 펼침에 따라 실제로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참고학습의 절량과 유량의 개념 우리 공부했죠? 이 부분 뭘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제자가 통부인이 되다. 그래서 제는 뭐였죠? 주택 재고량, 자는 자산, 자본, 가는 가치, 가격, 통은 통화량. 지금 바로 대답을 못해도 통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왜냐하면 통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어. 그래서 통화량이에요. 통화량. 부는 부채, 인은 인구수. 근데 주의하실 건 인구 변화량. 그렇게 나오면 걔는 유량으로 바뀐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죠. 변화는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니까 새롭게. 그 다음 155페이지에 2번 주택 서비스가 있어요. 그 주택 서비스 부분에 동그라미 4번에 내용 있나요? 동그라미 4번.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본원적 수요와 파생적 수요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개념인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본원적 수요는 수요자가 본래 근원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 소비재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요는 본원적 수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소비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하는 데 쓰이는 재화가 필요하겠죠. 생산재. 그럼 생산재의 수요는 본원 지금 소비재, 최종 소비재의 수요로부터 파생됐나요? 그래서 얘를 파생적 수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면 항상 생산하는 걸 찾아내서 생산하는 것이 생산재니까 파생적 수요다. 그럼 다른 하나는 본원적 수요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럼 잠깐만 보실까요? 토지와 주택 중에 우리가 본래 근원적으로 필요한 건 주택이죠. 근데 주택이 필요한데 주택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토지가 필요하죠. 그럼 주택의 수요로부터 토지의 수요가 파생됐네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생적 수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둘의 관계를 따져보면 토지가 주택을 생산하나요? 주택이 토지를 생산하나요? 토지가 주택을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가 생산재겠죠? 생산재. 그럼 주택은 뭐가 될까요? 얘는 소비재, 최종 소비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섞어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럼 기억하시는 방법은 그냥 생생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우동 중에도 생생우동 있죠? 네. 정보통도 생생정보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끝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우리가 주택을 산다 그러면 주택 그 자체가 필요한 건가요? 주택에서 누리는 쾌적함, 안락함.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택을 사용하는 인간에게 제공하는 효용, 추상적 개념인 효용, 만족도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주택 서비스라고 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동이 있겠죠. 그럼 그 동 안에 1101호와 1102호가 있으면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다 개별성을 띠죠. 개별성을 떼요. 그래서 대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서로 다른 품질의 서로 다른 제품이 돼버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가정하에 분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택 서비스의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똑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똑같은 동 안에 있는 1101호와 1102호는 거의 동일한 만족도를 제공하죠.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주택 서비스의 개념이고 주택 서비스의 개념으로 보면 시장의 주택을 크게 둘로 쪼갤 수 있는 거예요. 주택 서비스의 질이 높은 주택과 낮은 주택. 그럼 높은 주택을 고급, 저급, 고급 주택, 낮은 주택을 저급 주택, 저가 주택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상품으로 바뀌었네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가정하에 분석할 수 있겠죠. 이게 주택 서비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2번 주택 서비스를 보시면 155페이지 제일 윗줄 1번 주택 서비스란 주택이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효용성, 만족도를 의미한다. 2번 주택은 물리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재화이므로 비교가 불가능하게 되어 주택시장은 불안정 경쟁시장이 된다. 3번 체크 하나 그러나 모든 주택은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면에서 동질적인 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을 끄집어냈다. 그래서 4번 얘는 별표가 쳐져 있죠 지금. 그래서 즉 주택 서비스는 물리적으로 이질적인 주택을 세분화하여 동질화시킴으로써 불완전 경쟁시장인 주택시장을 완전 경쟁시장으로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추상적 개념이 된다. 이게 물리적 개념 아닙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체크해 줄 내용이 뭐냐면 저를 보실까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만나보세요. 주택시장은 그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완전 경쟁시장으로 분석할 수 없다 그러면 X가 되죠. 지금 뭘 끄집어내면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을 끄집어내면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제품이 됨에 따라 완전 경쟁시장으로 분석할 수 있더라.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비교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여기를 보세요. 그럼 이번엔 주택 서비스의 개념을 끄집어내 볼게요. 그럼 아까는 이렇게 봤죠. 토지와 주택을 비교했을 때 토지가 주택을 생산하니까 생생하다. 얘가 파생적 수요였죠. 얘는 본원적 수요였던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주택과 주택 서비스를 비교해 볼게요. 주택이 주택 서비스를 만들어내나요? 생산하나요? 아니면 주택 서비스가 주택을 만드나요? 주택이 주택 서비스를 생산하죠. 되셨어요? 그럼 주택이 이번엔 뭐가 돼요?
생산재가 되죠.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죠? 파생적 수요가 되고, 파생적 수요가 되고, 주택 서비스는 이제 본원적 수요가 되겠죠. 되시나요? 그래서 파생적 수요와 본원적 수요는 고정 불변적인 개념인가요? 아니면 상대적인 개념인가요? 상대적 개념이죠. 똑같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와 비교했을 때는 얘는 최종 소비재, 본원적 수요. 주택 서비스와 비교하면 얘가 생산재, 파생적 수요. 이렇게 바뀐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되셨죠? 네, 그 다음 3번. 주택 소요와 주택 수요를 우리가 이미 했어요. 자, 설명드려 볼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주택 소요는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주택을 사고자 하는 욕구는 다 있을까요? 예, 주택을 사고자 하는 욕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소득층, 고소득층은 시장에 맡겨놔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시장에서 자원을 충분히 배분받죠. 그래서 시장에서 주택을 가질 수 있는, 배분받을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소득층에게 만약에 정부가 가서 한마디 하고 간 거죠. 너희들도 중소득층, 고소득층처럼 시장 원리에 의해서 주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은 너희들은 평생 뭐 없이 살아라? 집 없이 살아라. 이 얘기랑 똑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다. 소요를 발생시킨다? 소요. 이 소요는 한자로 그 소요가 아니지만 주택 소요는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다? 저소득층.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얘는 시장에 맡겨놔야 된다? 정부가 정책으로 다스려줘야 된다? 정부가 정책으로.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저소득층이 떴는데 시장에 맡겨둔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X예요. 뭐로 다스려야 된다? 정책으로. 정부가 나서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가로 1번에 지금 우리 사실은 기본서의 내용을 잘 적어놨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일일이 다 읽어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거지. 이 지금 기본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가로 1번 주택 소요를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실래요? 그 뒷부분에 파란색으로 무주택 저소득 계층들이 속해 있는 주거 환경으로서 시장 원리로 충족될 수 없으므로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의 주택 정책이 요구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다음 괄호 3번에 주택 소요와 주택 수요의 비교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주택 소요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주택 수요는 반대로 뒤집어 주면 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주택 소요 부분에 정책상 개념. 지금 밑에 박스 봅니다. 155. 1번. 얘는 형평성을 확보하는 거죠. 저소득층도 주거 안정을 도모해 줘야 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정치적인 기능이다. 대상자는 무주택 저소득층이 되더라. 얘는 정책의 기능으로 따지면 정치적 기능에 속한다. 경제적 기능이 아니라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 156. 4번에 주택 공급 활동과 원칙이 있어요. 있죠? 정확히 중간 보시면 주택 공급의 원칙이 있네요. 정량성의 원칙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이 부분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시장은 누가 만나는 곳이었죠? 수요자와 공급자. 공급이 먼저 발생하고 수요가 그 다음 따라오나요? 수요가 먼저 발생하나요? 수요가 있으면 그에 맞게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정말 중요한 기능,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기능이 뭐였죠? 시장은 만들어달라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더라. 시장에 뭔가 쓰레기가 공급되고 있으면 안 좋은 게 공급되고 있으면 그걸 원하는 수요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되세요? 그래서 시장은 쓰레기를 공급하는 게 시장이 실패된 게 아니에요. 만들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만들어준 거지.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주택 공급의 원칙은 수요를 따라가면 되겠네요. 그럼 수요가 발생한 양만큼 공급을 해야 된다. 더 많이? 수요가 발생한 양만큼. 수요가 발생한 시점에 공급해줘야 된다. 한참 뒤에. 수요가 발생한 시점에. 이런 얘기들을 하겠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줄까지 긋지 말고 뭔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정량성의 원칙이란 주택 공급량은 수요 발생량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 적시성의 원칙이란 수요 발생 시점에 이루어져야 된다. 공급은. 적지성의 원칙이란 서울에 수요가 발생했는데 부산에다 공급 때리면 안 되죠. 수요가 발생한 지점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불법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적법하게? 적법성의 원칙이겠죠. 그리고 공급 절차가 복잡하면 공급이 어려울 테니까 간소성의 원칙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한번 그냥 들어본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 156페이지 제일 밑에
네모 6번에 주택의 여가가정과 주거분리, 불량주택 문제 있죠. 이미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고개 들어보세요. 주택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건 상향, 하향? 하향 여가. 주택의 질적 수준이 올라가는 건 상향 여가, 상향 여가. 이게 딱 기억이 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상향 여가인지 하향 여가인지 대답해 보세요. 주택의 노후화. 하향 여가겠죠. 재건축, 재개발. 상향 여가예요. 상향 여가. 그럼 새로운 지역의 농지였던 부분이 택지로 조성돼서 새롭게 아파트를 올렸어요. 그럼 얘는 상향 여가예요? 하향 여가예요? 땡. 신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바뀌고 저가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바뀌는 게 서로 바뀌는 게 여가과정이라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 걸 좀 주의하시면 돼요. 개념은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주택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주택의 질적 수준이 점점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건 무슨 여가다? 하향 여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장은 이거 했던 거 기억나셔야 돼요. 시장이 자원을 갖고 있는데 그 자원이 한정돼 있더라. 그럼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인 배분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때 고소득층이 질적 수준이 높은 주택을 원하면 고가주택을 지어줬었죠. 그래서 그 주택에 고소득층이 들어가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노후화가 진행되면 또 다른 고가주택을 시장에 원해서 고가주택을 받고 그 주택으로 옮겨가고 그럼 기존에 살던 고가주택, 노후화가 진행된 고가주택은 빈다? 빈 집을 우리가 좀 더 다른 표현을 뭐라고 썼죠? 공가. 빌공짜의 집가짜. 공가 현상이 발생되더라. 그럼 소득 수준이 좀 더 낮은 사람이 물려받아 쓰나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물려받아 쓰다가 노후화가 또 진행되면 인제 질적 수준이 더 떨어졌으니까 그 저소득층도 그 주택을 버리고 떠나고 그럼 그 집이 비었을 때 그 집을 폭파시킨다 인제 급빈층이 물려받아 쓴다? 급빈층이 불량주택이 됐을 때 그럼 결국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원 하나를 가지고 집 하나 지어놓고 뽕을 계속 뽑는 건가요? 무너질 때까지. 그렇죠? 자원의 낭비예요? 시장이 정확한 재기능을 한 거예요. 시장이 정확하게 재기능을 한 거죠. 그래서 저가주택을 새롭게 짓는 건, 신축하는 건 자원의 낭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가주택의 신축은 금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기억이 되시면 돼요.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 하나. 우리 이거 연습했었는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시장은 수요가 발생하면 그에 맞는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때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이걸 대답을 못하시면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저가주택 공급 증가하나요? 시장은 만들어달라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은 저가주택 수요 100 발생하면 저가주택 공급이 시장에서 100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문제에 고가주택의 공급이 증가됐다 이렇게 나오면 얘 OX? 얘 당연히 X죠. 시장에서 뭘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저가주택, 고가주택을 뜬금없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 문장이 틀렸다는 걸 다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면 너무 쉬우니까 문제를 어떻게 고친다? 얘를 살포시 고치죠. 상향 여가가 활발히 발생한다. 그럼 상향 여가는 그나마 있던 저가주택을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고가주택을 바꿔서 공급한다는 얘기잖아요. 시장이 뭘 원했는데? 저가주택을 공급해달라고 수요자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고가주택을 공급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X라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 찾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억 안 나면 우리 공법 선생님이 고상철 선생님이 계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상향 여가는 고가주택의 공급? 무슨 말인지 또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고. 그러면 이쪽 칠판 그대로 보세요.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고가주택 공급해줘야 되죠? 근데 저가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게 X죠? 맞죠? 그러니까 고가주택 수요 증가 시 하향 여가가 활발히 발생한다 그러면 걔는 X라고요. 똑같은 개념이죠, 지금. 그것만 판단해 주실 수 있으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과거에는 이 부분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이걸 자세하게 설명드릴 이유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158페이지 보실까요? 158.
158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가 있어요. 주택시장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있죠, 여러분.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 뭐였죠? 신규 공급이 가능한 정도의 긴 기간이 장기. 신규택 공급이 불가능한 정도의 짧은 기간이 단기. 그래서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해도, 절 보세요.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이 따라서 증가를 못하죠. 초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폭등한다. 거래량 그대로 유지가 된다. 단기에는 저량 공급을 판단하지 않으면. 그럼 이제 기존의 공급자가 초과율을 누리니까 장기적으로 공급량을 늘린다. 장기는 공급이 증가해요. 그때 공급이 증가할 때 공급량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비용 불변 산업이면 수요만큼 꼭 공급이 증가하는 거고, 꼭 그 양만큼. 그래서 초과가 다 사라져서 가격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가격 불변. 우리 어떻게 외웠죠? 비용과 가격을 일치시킨다. 그래서 가격은 무조건 비용에 따라가야 되니까 비용 불변 산업이면, 저만 보시고 대답하세요. 비용 불변 산업이면 가격은 불변으로 끝나고, 비용 증가 산업이면 가격이 증가했다는 표현은 잘 안 쓰죠. 상승. 그러면 비용 감소 산업이면 가격은 하락으로 끝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게 158페이지 내용이고, 그 박스의 내용. 보시면 제가 칠판에 그렸던 그림이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159페이지 키포인트에 주택의 하향여가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만 아시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 그 밑에 2번 주거분리와 여가작용이 있는데, 주거분리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분리되는 현상이었죠. 뭐 때문에 발생했었죠? 예, 외부 효과의 차단,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하고 정후 외부 효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소득층이 누구를 옆에 안 붙여주고 저소득층을 옆에 안 붙여주고 자기들끼리 산다 모여서, 그래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형성되더라. 그럼 저소득층은 고소층과 붙어 살고 싶은데 붙여준다 안 붙여준다? 안 붙여주니까 자기들끼리 또 몰려 산다. 그래서 고소층의 주거지역, 저소층의 주거지역으로 분리되는 것.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게 직주분리, 주거분리? 주거분리. 직주분리는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는 현상. 그게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내용들을 읽어보시라고 적어놨고, 160페이지 보실래요? 160페이지 밑에 박스를 보시면 주거분리와 여가현상 정리라고 있죠? 네, 예,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거분리와 여가현상 정리, 부의 외부효과 차단, 정후 외부효과의 축으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형성됐다. 지금 몰려 사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 옆에 저소층의 주거지역도 형성됐죠? 주거분리가 형성됐는데, 중요한 것 중간에 점선이 있어요. 이게 경계였죠. 그럼 고소층의 주거지역과 저소층의 주거지역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는 가치의 격차가 점점 커진다, 비슷해진다. 그래서 제가 군대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군대를 가면,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성격이 아주 안 좋은 애가 군대를 갔다 오면 성격이 약간 좋아져서 나왔어요. 근데 성격이 정말 좋았는데 군대를 갔다 오면 성격이 약간 안 좋아져요. 실제로. 그래서 고소층의 주거지역과 저소층의 주거지역이 붙어 있으면 고가주택은 이게 우리가 공부했던 고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 위에 누가 계시죠? 고조 할아버지가 있죠. 우리는 고저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저를 딱 적어놓고 이렇게 그어놓은 상태에서 높은 건 비슷해지려면 높은 건 낮아져야 되고 낮은 건 높아져야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만 정확하게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이 부분 푸는 거예요. 그럼 이쪽을 보세요. 고소층의 주거지역과 저소층의 주거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경계 지역에서는 가치가 어느 정도 비슷해지더라. 그러니까 높은 건 낮아져야 되고 낮은 건 높아져야 되더라. 고로 저소득층과 인접한 경계 지역의 고가주택은 할인 거래된다, 할증 거래된다? 마이너스니까 할인. 얘는 부의 외부 효과 때문에, 정후 외부 효과 때문에? 마이너스는 부죠. 옆에 있는 저가주택의 부의 외부 효과 때문에 할인 거래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쪽 보세요. 이제 이것까지 이해가 되면 되죠. 경계 지역의 저가주택은 다른 저가주택들보다 옆에 있는 고가주택의 무슨 외부 효과로?
정후 외비효과로. 할증 거래된다, 할인 거래된다? 할증 거래된다.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이 부분에서는 틀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이 부분 문제의 핵심이에요, 핵심. 거기다 적어놨죠, 여러분?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투자론에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는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일, 어떤 행동도 수지가 맞지 않으면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수는 뭐죠, 여러분? 수입, 지는 지출이죠. 그럼 수입이 지출보다 크면 그 일을 해요? 수지 맞으니까. 지출이 더 크면 하나요, 안 하나요? 예, 안 하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고가주택의 노후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노후화가 진행되는 걸 눈 뜨고 봐야 될까요? 눈을 감고 봐야 될까요? 적절한 수선을 해야 될까요? 적절한 수선을 해야 돼요. 그럼 수선이란 일을 할까 말까를 따질 때 수선으로 인한 가치 상승분과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하겠죠. 그럼 고가주택은 지들끼리 정후 외비효과를 발생시켜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수입이 크다고요. 가치 상승분이. 그러면 수지 맞으니까 이 수선을 하겠죠. 그럼 적절한 수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고가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남게 되겠네요. 그런데 저가주택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가주택은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 얘도 수선을 할까 말까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선을 하려고 봤더니 옆에 있는 저가주택들이 저소득층이 주거지역이잖아요. 옆에 있는 저가주택들이 너만 고쳐서 너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눈 뜨고 못 보지 그러면서 부의 외부 효과로 가치를 더 끌어내려 버려요. 그럼 들이는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작겠네요. 그럼 이 수선을 할까요, 안 할까요? 수선을 점점 꺼리겠죠. 그래서 계속 노후화가 진행이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경계지역에서는 그 내용이 반대로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를 그대로 보세요. 정말 쉬운 개념. 경계지역에 고가주택이 있습니다. 얘 노후화 진행됐어요. 노후화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수선을 할까 말까 따져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수선을 통해서 가치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겠죠. 얘랑 들이는 비용이랑을 따져봤더니 경계지역의 고가주택은 옆에 있는 저가주택이 부의 외부 효과로 가치를 끌어내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들이는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적게 상승한다고요. 경계지역의 고가주택은. 그럼 얘는 수지가 맞지 않았죠. 그러니까 수선을 해요, 안 해요? 얘 수선이라는 행위를 안 할 거잖아요. 그럼 얘는 점점 노후화가 진행되겠네요. 그럼 고소득층이 이 주택을 버리고 떠나버리겠죠. 그럼 누가 밀고 들어와 살아요? 저소득층이. 얘를 침입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고가주택 하나가 저가주택으로 바뀌어버리면 얘는 뭐가 발생했다? 침입이 발생했다. 적들의 침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이 밖에 있는 고가주택들도 얘가 하나 바뀌었죠. 저가주택으로. 우리 게임 중에 이런 거 있죠. 검정색, 하얀색 이렇게 있을 때 하나를 넘기면 자꾸 색깔 따라서 변하는 거. 뭐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가주택들이 쭉 있는데 얘가 저가주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선을 하려고 봤더니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죠. 부의 외부 효과에 의해서. 그럼 점점 수선을 꺼려서 이 지역 자체가 아예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바뀌어버리겠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침입의 결과로 나타나는 계승, 뒤집으면 승계 또는 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천이. 되셨죠? 그게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침입은 반드시 계승, 승계로 연결된다 그러면 걔는 X예요. 얘만 저가주택으로 바뀌고 다른 애들은 그대로 고가주택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게 포인트고 제일 중요한 건 고저 할아버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고저 할아버지. 그래서 반대로만 체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고는 낮아져야 되고 낮은 건 높아져야 비슷해진다. 그게 끝. 그 다음 161, 3번. 불량주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량주택은 말 그대로 질적순위 현저히 떨어지는 주택이에요.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이 실패했어다, 시장이 정확히 재기능을 해서다, 정확히 재기능을 했어다. 그래서 잠깐만 여기 보세요. 시장의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다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1지역이 있습니다. 1지역에
고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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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이 있어요. 지금 고가주택만 있답니다. 그럼 1지역에는 누구만 살고 있죠? 고소득층만. 고소득층의 수요가 있었으니까 고가주택이 공급된 거예요. 그럼 얘는 정의 외비효과에 의해서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있겠죠, 지금. 그런데 이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 근데 이 지역을 봤더니 이 지역은 고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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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저가주택이 이렇게 섞여 있다고요. 그럼 이 지역은 고소득층만 살고 있나요? 저소득층도 같이 어우러 살고 있나요? 어우러져서 살고 있어요, 지금? 느껴지시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이제 봐줄만 했는데 이 고소득층들이 3지역을 봤더니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었냐면 이 지역에 고가주택, 고가주택, 고가주택 이렇게 있고 저가주택, 저가주택 그리고 불량주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불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연히 3지역에 판자촌이 깔려 있다는 얘기죠. 이 지역 내에 불량주택이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 부의 외비효과로 이 저가주택도 이 고가주택들도 다른 지역에 있는 고가주택 똑같이 지은 시설이 똑같은 고가주택, 저가주택보다 가치가 높겠다, 낮겠다? 높아요? 낮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 장을 찾아갈까요? 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뭐라고 이제 아우성쳐요? 얘 좀 제발 없애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판잣집을 밀고 불량주택을 철거해주면 이 지역에서는 뭐가 없어졌죠? 불량주택이 없어졌어요. 근데 불량주택이 공급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누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급빈층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 급빈층은 어딘가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간다, 옮겨가지 않는다? 옮겨가겠죠. 그럼 얘는 불량주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된다? 장소적 이전에 불과하다? 장소적 이전에 불과해지는 거예요. 그럼 불량주택 문제를 시장에서 완벽하게 해소하는 방법은 불량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수요 계층을 없애주면 되네요. 맞죠? 급빈층이 없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량주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급빈층을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없애주는 방법은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 대책을 세워주면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불량주택 문제는 시장이 실패해서 발생하는 거다. 저소득 수준에 기인한다. 지금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게 지금 161페이지 3번 불량주택의 문제 부분에 동그라미 1번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만 볼게요. 저소득층의 구매력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맞죠? 3번에 불량주택은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결과물로서 저소득층의 산물이지 시장 실패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한다. 맞죠? 4번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철거 행위를 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급빈층이 이전해감에 따라 옮겨간 지역에 다시 불량주택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장소적 이전에 불과하다. 그리고 보조금 등을 대주는 건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5번 불량주택의 문제를 소득의 문제로 본다면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대책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네요. 그래서 지금 뭘 한번 쫙 설명을 드린 거냐면 경제론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경제론에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만 딱 5분만 정리해 볼게요. 절 보세요. 경제론을 공부한다는 건 시장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은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 곳? 수요와 공급. 그 수요량과 공급량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가격이죠. 그래서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반비례. 공급의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 비례. 이것만 기억하시라는 얘기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교차되죠, 사실은. 수요와 공급이. 그 점이 바로 균형점. 그래서 균형이랑 같은 것인데 수요와 공급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더라. 그래서 균형점의 이동 문제가 죽어라고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연습했죠? 그래서 왼수로 기억했던 것. 그래서 가격은 위아래로 움직인다. 하나만 해볼게요. 자, 원래 균형이었어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했대요. 동시에 증가. 그럼 왼손 올리고 오른손 올리죠? 동시에 증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답은 이게 아니죠? 이게 답이지.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얼마만큼씩 증가인지를 모르니까 위에서 이렇게 흔들고 있어야죠.
고로 초과를 알 수 없으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가 정답이 되더라. 그런데 증가면 증가고 감소면 감소였죠. 균형 거래량은. 그럼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 거래량 증가, 거래량 증가니까 거래량 무조건 증가한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죠. 하나 더. 고개 드세요. 이게 이 두 가지가 이 부분의 가장 핵심인 거죠. 수요 증가와 저만 하나요? 제가 제일 잘하는데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대요. 명백한 초과 수요죠. 가격은 반드시 상승해요. 그럼 이제 가격 판단 끝났으면 손을 내려야죠. 벌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럼 균형 거래량은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는 거래량 감소. 그럼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고만 얘기해줬지. 얼마만큼씩인지 안 줬으니까.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 안 그렸죠. 그 다음 탄력성. 탄력성은 주어진 변화에 대해서 반응된 변화의 정도. 그래서 반응된 변화의 정도가 크면 탄력적. 작으면 비탄력적? 했던 거예요. 그러면 탄력성 부분에서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대체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재화의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많이 뛰쳐나간다.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공공임대주택이 건설 공급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공적 시장에 공급된 수량만큼 전체 수량이 증가됐으니까 수요자 입장에선 대체할 집이 많아졌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그럼 수요자가 힘이 세지면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무언가를 떠넘기기 어려워진다. 공급 비용의 증가가 줄어든다고 그랬죠. 공급자는 공급 비용이 증가하면 그 공급 비용을 떠넘기고 싶어 하는데 만만한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그때 떠넘겨지는 정도는 전가의 정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달라붙는 귀착의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더라. 힘을 세 글자로 고치면 힘이 아니라 탄력성.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사람, 힘이 약한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그 내용이 기억나시면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면 된다고요. 그 다음 필요할수록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량을 얼마 못 줄이니까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단기와 장기 중에 언제 더 많이 변한다? 장기에 더 많이 변하니까 장기일수록 더 탄력적이 된다. 기억나시죠? 그럼 완전 탄력적이면 수, 평선.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가격이 변함에 따라 양이 변하는 정도를 계속 따지고 있었어요. 양은 좌우로 움직이죠. 그럼 완전 탄력적이면 좌우로 쫙 퍼진 거잖아. 그러니까 수, 평선이 되죠. 그럼 고개 드시고 수평선이면 수요나 공급 중에 곡선 하나가 수평선이면 이 수평선상에서 움직이죠. 균형점이.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는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상하 변화가 없으니까 가격은 불변. 양의 변화는 크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선이었죠. 완전 비탄력적인 게 양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잖아. 그럼 수직선이. 그럼 균형점은 이동이 돼도 이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니까 좌우 변화가 없죠.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불변. 가격의 변화는 크게 나타난다. 이게 포인트.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탄력적이다라고 나오면 이때는 이렇게 끌고 가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좌우 변화는 좀 더 큰 거고 거래량의 변화는 더 많이 변하고 가격의 변화는 적게 변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비탄력적이라고 나왔을 때는 이렇게 내리라고 그랬죠. 그럼 상하 변화가 커서 가격은 많이 변하고 좌우 변화는 작다. 기억이 나는 표정들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비용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정상이윤이 포함되어 있었죠. 공급자의 비용 속에는. 그래서 비용만큼만 가격을 받으면 공급자는 뭐만 누린다? 정상이윤만. 근데 비용보다 가격이 높아지면 뭐가 발생한다? 초과이윤. 그럼 신규 공급자가 뛰어든다? 기존의 공급자가 초과이윤 누리면 신규 공급이 뛰어든다. 경쟁 나타난다. 그래서 신규 공급량 증가해요. 무한대로 증가하나요? 멈춰설 때가 있다? 멈춰설 때가 있다. 지금 초과이윤 때문에 벌떡 힘내서 공급량을 늘렸던 거잖아요. 그럼 언제 힘이 쭉 빠질까요? 초과이윤이 없어지면. 그래서 초과이윤이 빵이 될 때 없어지죠. 그게 뭐와 뭐가 같아질 때? 비용과 가격이 같아질 때. 그래서 최종적인 가격은 무조건 우리 시험에서는 비용에 일치시키면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정상이윤은 다 누린다, 누리지 않는다? 다 누린다. 정상이윤도 못 누린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X라고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 자, 정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가 있어요. 맞죠? 그때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약하게 반영되는 것, 중간으로 반영되는 것, 강하게 반영되는 시장. 이렇게 쪼갰죠. 약성, 중강성, 강성. 그래서 과거까지만 약성, 현재까지 중강성, 미래까지 모두 다 강성 효율적 시장. 현실의 부동산 시장에서 강성은 존재한다? 만약에 존재가 된다면 부동산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이번에 초과이윤을 얻는 사람이 없었어야 돼요.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었던 거잖아. 우리는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우린 현재 공표된 정보까지만 아는 거고 그들은 현재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알았던 거죠. 그래서 미래 정보, 현재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면 초과이윤을 누리는 시장이었던 거죠. 이 시장이.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까지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유용성이 큰 정보여도 공유된 순간 그 정보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초과이윤은 없다. 그래서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으면 그 정보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게 정보의 경제적 가치, 그게 정보 가치였던 거죠. 그럼 정보 가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정보의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차이가 나는 정보를 가지고 경쟁하면 걔는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 시장. 그때 불완전 경쟁 시장이면 정보 가치가 있는데 정보의 차이에 따라 그 정보 가치만큼을 정보 비용으로 지불하면 최종적인 초과이윤이 그 부동산, 그 정보에는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몰리지 않고 골고루 나눠진다. 할당이 효율적이 된다. 이게 할당 효율적의 개념이었잖아요. 연결되셨죠? 그래서 자, 저를 보시고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그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이윤은 물론이거니와 정상이윤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정상이윤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X. 뭐는 다 누린다? 정상이윤은 누린다. 자, 아직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하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미 다 했지만. 지역지구제가 실시가 됐을 때 사후적인 독점자는 실시 이후에 들어온 독점자는 초과이윤은 물론이거니와 정상이윤도 누리지 못한다. X. 뭐는 누린다? 정상이윤은 누려요. 다시 감정평가론. 비용 방식에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때 공급자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큼만 가격을 받게 되면 정상이윤도 못 누린다. X. 정상이윤 누려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공급자가 추계하는 그 비용 속에는 다시 조달하는 데 들어간 원가, 재조달 원가에는 수급인, 도급 받아서 지어주는 사람의 정상이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포함되어 있죠. 빼서 구한다 그러니까 X라고요. 그런 게 문제의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문제를 가지고 부동산학개론 공부할 때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드리기 위해서 제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되셨어요? 네, 지금 많이들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웃긴 문제예요, 사실은. 시장에서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했는데 고가주택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 걔는 X라는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저가주택 수요 증가 시 상향 여가가 활발히 발생한다 그러면 막 생각한다고요. 똑같은 문제인데 상향 여가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 계층이 움직인다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요. 뭐다? 질적 순위 내려가면 하향, 올라가면 상향, 그냥 냅두면 하향. 그게 기본적인 여가 현상이다. 이런 걸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분을 쉬고 이제 우리 입지론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을 한번 쭉 볼게요. 네, 10분 쉬십시오.